안녕하십니까. 동네 안의 민주주의 사회를 맡은 이승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네에서 만난 직접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전문가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환경운동과 시민정치라는 주제로 환경운동을 통한 시민정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환경 문제는 이제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기도 하고 또 세대를 넘어 공감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환경운동은 동네 정치와 떨어질 수 없는 문제고 지방자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선진국 지역 주민들의 모범 사례들은 뭐가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아직은 더 발전해야 할 우리나라 지역 환경운동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NGO 사회혁신 전공을 가르치시는 임정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동종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녹색연합 연구원이시고 오랫동안 독일에서 환경운동을 공부하신 임성희 선생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또는 주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할 텐데요. 환경운동 역시 정치 참여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진국이 될수록 환경 이슈는 이제 점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이 이 건강 문제나 또 삶의 질 문제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시민운동으로서 이런 환경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있고요. 또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참여 형태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뭐 환경 운동은 아주 가장 중요한 시민 정치의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환경 문제는 사실상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그 어떤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뭐 전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환경 이슈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예.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과정, 정치적인 결정 또 나중에 그 결과까지 사실은 모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시민정치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임성희 교수님은 직접 활동을 하시니까 더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환경운동은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쓰레기 문제나 일회용품 사용 문제, 그리고 또 뭐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문제,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이나 또 우리 주변의 녹지, 더 나아가서는 거대 허파라고 불릴 수 있는 산림, 생태계, 그리고 해양 오염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직접 목소리를 내는 운동 크고 작은 활동들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환경운동과 시민정치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환경 문제가 시민 운동의 한 영역으로 실천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예, 80년대 초가 되는데요. 네. 1982년 5월 달에 민주화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예. 뭐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최초의 이제 전문 환경 운동을 하게 됐고 예. 이것이 그 당시 이제 공예문제연구소 이런 걸로 이제 발족이 됐고요. 예.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뭐 1991년이지만 낙동강 배놀 사건이 이제 크게 이렇게 예. 나타났지 않습니까? 뭐 이걸 계기로 해서 전국 규모의 이제 환경단체들이 많이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환경운동 하면은 대부분 좀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의 근본 원인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의 그 여러 가지 소비 지향적인 또 그리고 자본 중심적인 그런 네. 경제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다 보게 되면 네. 자연히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예, 가기 예. 때문에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나 이해를 하고 있고 네. 또 사실 이 과학적인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지식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진보다 보수다를 넘어서서
여기에다 어떤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문제는 특별히 이걸 보수다 진보다 나눌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환경운동이 그 이제 뭐 더 나은 삶의 질, 더 나은 사회를 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제 뭐 진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정치 질서를 그대로 순응한다거나 뭐 정치인에게만 대리시킨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나서서 참여하면서 진행해가는 민주적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도시와 지방에서는 시민들이 대개 어떻게 환경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외국의 단체들의 활동을 보면은 좀 전문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많은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단체를 생겨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중앙 무대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근데 근래 와서 상당히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각 달라지나요?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일종의 그 풀뿌리 운동 형태로서 해서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 같이 이제 고민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또 여러 형태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상당히 그 바람직한 형태의 내 지역 환경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먼저 외국 뭐 사례를 네네. 물어보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의 환경 정책이 뭐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막론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100% 재생에너지를 뭐 구현하겠다 예.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자 그 지역이라든가 도시에 맞는 그러한 환경 정책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바탕과 또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환경운동의 역사가 또 유럽이라든가 이런 환경 선진국에는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두 요소들이 합쳐져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와 사례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뭐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많이 알려진 환경 도시죠. 그런 독일에 있죠. 네, 독일에 예. 있죠. 네, 그 경우에도 사실은 1970년대 그 원전 반대 운동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역사가 굉장히 깊고 그걸 차근차근 이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쌓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우리 동조인 교수님 뭐 최근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아, 그러세요? 네, 프라이부르크 제가 말씀 좀 실제로 해주시죠. 보신 얼마 거 전에 어떠신가요? 예, 네. 독일 프라이부르크 이제 그 보복 마을이라고 예.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프랑스가 지배하던 이런 도시인데 한 90년대 초반에 이제 독일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주거지를 형성하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하고 또 이제 전문가 그룹이 이제 다시 참여해가지고 네. 이걸 이제 하나의 그 이 에너지 자립 마을 또 뭐 이렇게 패시브 하우스도 있고 또 오히려 이제 이걸 에너지 생산해서 이제 판매까지 하는 이런 이제 에너지 측면을 상당히 강조한 아주 그 모범적인 이런 이제 도시를 성장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뭐 독일에서는 환경 수도다 네. 이렇게 이제 칭할 정도로 상당히 성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모범적인 사례로 독일의 경우를 들어주셨지만 그 독일이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환경 문제가 이렇게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 1970년대 중반부터 독일의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의 서쪽, 그러니까 라인강을 끼고 프랑스하고 접해 있는 비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독일에서 이제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건설 계획이 발표됐고, 그러자 68 혁명 이후에 다양하게 존재했던 신사회 운동 그룹 진영이 이제 반핵이라는 깃발을 들고 그 지역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반핵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비일에 건설하려고 했던 네.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중단됐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직접 정치를 통해서 녹색의 가치를 구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룹들은 녹색당을 만들었고, 제도권 밖에서, 그러니까 시민운동 영역에서 계속 환경운동을 진행해 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세력들은 지역에 아주 많은 풀뿌리 단체들을 서로 이렇게 모으면서 네. 이슈들도 모으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환경운동을 확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부와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사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반대의 영역에서 서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이윤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이긴 하지만 네네. 사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그냥 계속 방치해 둔다면 네. 결국 기업에게도 좋은 결과를 낳게 할 수 없고 또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네. 환경 경영을 기업 경영에 도입해서 이제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목소리들이 높았고요. 예.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환경 경영 감사 제도라는 인증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곳에는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원을 절약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리사이클링하고 또 이렇게 계속 순환하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네. 기업 경영의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서 절약된 것들을 이렇게 직원들에게 분배하면서 직원들의 복지 기금으로도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직원들 역시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조업뿐만 아니라 무역업이나 서비스업, 공공기관 1,250개 정도의 그룹들이 함께 이렇게 인증 제도에 참여하면서 계속적으로 환경 경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많죠.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례가 네. 있고 또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한두 개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토트네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마을은 전환 도시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에너지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완전히 전환시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전환 도시의 모델을 제시한 마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롭 호킨스라고 하는 이 분야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주도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생태적인 어떤 그 건축,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그런 실천, 그걸 통해 가지고 화석 에너지를 대폭 줄이는 그러한 도시의 모델을 제시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160개국이 넘는 예. 그러한 전환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콜로라도의 볼더라는 곳입니다. 특별한 점은 없지만 굳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엑셀 에너지 회사에다가 맡겼던 예. 그 도시의 전체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그 도시와 주민의 손으로 다시 가져왔다. 그러니까 주민 투표를 통해서 지역 에너지 시스템으로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예. 하는 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정책을 펴기 때문에 독일의 지역 주민들 역시 환경 문제에 민감하고 또 다양한 실천들을 할 것 같은데요. 지역의 생태 환경 운동에 대해서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오히려 그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그 정부도 역시 친환경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많은 숲 살리기 운동, 새 보호하기, 곤충 보호하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서 몇 년 지내면서 좀 네. 놀랐던 것이 있는데요. 교과서를 물려받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들을 이제 학생들이 구입하지 않고 학교로부터 받는데 한 번 받은 교과서를 1년 동안 쓴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다시 반납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다음에 학생이 또 그 교과서를 받아서 또 쓰고 또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교과서를 10년 동안 쓰고 있었습니다. 오, 예.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의 교과서를 10년씩이나 쓰는 10명의 학생이 그런 경우는 되게 놀라웠고요. 이게 슈퍼마켓 입구나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을 이동이 잦은 곳에 가면 이제 책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다 본 책을 이제 그 책장에다 그러니까 얹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책에 그 얹어 있는 책을 또 갖고 가서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나눔책 뭐 이런 또 활동들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슈퍼마켓 입구에 보면 투명 박스가 있었는데 예. 이제 자기가 구입한 식품을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유통기간 내에 다 먹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 투명 박스에 다시 식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고요. 예. 폐기 대신 나눔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이제 전국적으로 한 4만 명 정도의 음식 구조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도 이제 식품을 구매했는데 다 먹을 자신이 없을 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음식 구조원들에게 이제 연락을 같이 해서 그러면 음식 구조원이 수거를 해서 나눔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냉장고에서 꺼내서 물건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예. 하는 나눔 냉장고가 있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그게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자발적인 봉사원들이고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예. 직접 이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폐기 대신 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푸드 쉐어링을 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책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내 것,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예, 예. 제가 하나 첨언을 네네. 드릴까요? 이제 이렇게 에너지 자립 마을이 이제 가능한 이런 배후에 보면은 이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주도해서 이런 운동을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그 에너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나서서 어떤 자립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걸 이렇게 참여를 하고 예. 또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이제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학, 뭐 관 이런 이제 협력 체계가 구축돼서 이게 이제 명목상의 어떤 뭐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전체를 다 보급하고 네. 음. 또 외부의 에너지를 또 공급해 주는 에너지 공급 기지로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런 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그 에너지 자립 이런 활동을 할 때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지역에서 환경 에너지 문제가 지역 정치의 일환으로 실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또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환경 에너지 문제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그걸 좀 포인트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사실 이 환경 에너지 문제에 민감해진 것은 여러 가지 뭐 공해라든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뭐 미세먼지, 미세먼지,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뭐 이 환경 관련된 운동이 확산되긴 했지만 그 전에 배경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 뭐니 해도 일찍이 우리나라가 겪었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크고 작은 우리 환경 단체들이 정말 앞장서서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해결해 왔다. 예. 그 바탕이 지금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에너지를 둘러싼 그런 또한 시민 정치, 시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바탕이다. 이렇게 예. 보고요. 또 뭐니 해도 우리 국민들의 그 환경 민감도 뭐 이런 게 굉장히 이게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물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느끼고 정말 아주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어떤 위협을 느끼는 이런 네.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에너지 문제를 얘기했을 때에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이 크고 작게 벌어졌는데 뭐 크게 보게 되면은 국제적인 환경 어떤 규범 예. 이런 데까지도 우리 이제 환경단체들이 진출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정말 풀뿌리까지 가보게 되면 로컬 네. 푸드 운동이라든가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생활협동조합 운동이라든가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실천적인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예. 결국 에너지 운동에 연결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몇 가지 사례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역 운동에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에너지 이런 이제 활동도 있지만 네. 요즘 이제 먹거리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관심들이 많고요. 그렇죠. 예. 이제 저는 뭐 이게 뭐 환경적이라는 이제 이렇게 단체를 좀 이렇게 대표를 맡고 있지만은 네. 이게 하나의 기구로서 이제 먹거리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로서 먹거리 운동을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특이해 생소하긴 보이지만 한데, 네. 이게 이제 먹거리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이제 그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모를 하고 네.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이제 그 먹거리에 포함되지 않도록 예.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 농업을 하고 요즘 이제 도시 농업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농촌에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도 먹거리 생산해서 또 자급자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해 물질로부터 좀 해방되는 이런 이제 운동들 이런 것들을 그냥 기존의 환경 운동에 덧붙여서 예. 같이 또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뭐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환경 에너지 시민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민 단체들의 운동과 지역 주민들의 운동 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환경운동이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주가 됐고 네. 주로 중앙 이 정치 부대에서 하나의 그 이렇게 반대 운동으로서 이게 많이 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조금 고도화되고 지역으로 많이 확산되고 또 지역 정치 또는 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에너지를 좀 이렇게 작업한다랄지 네. 또는 요즘 뭐 많이 문제가 되는 이제 미세먼지 문제 네네. 이런 것도 이제 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이제 그 미세먼지 좀 줄이는 저희가 그 강동구에 있지만은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공기 정화 식물을 보급하는 그런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작은 일이지만 이제 어떤 그 특히 학교에서 이제 공기 정화 식물을 이렇게 보급해서 이제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운동도 좀 이렇게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뭐 현실 참여 이런 운동들이 이제 지역 단위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임성희 연구원님이 보실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이제 저희 단체처럼 그러니까 전국 조직으로서 이제 전국적인 사안, 국가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슈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지역 단체들도 개별적으로 각기 나름대로 다른 특징과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역 주민들은 주로 이제 자신들이 사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문제, 예를 들면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의 석산 개발 때문에 소음과 진동,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 산이 훼손되는 문제를 네. 가지고 이제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뭐 송전탑이 들어선다거나 그러면은 또 모이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 공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쾌적한 생활 환경이 좀 훼손된다 싶으면 네. 이제 모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모이는 것들을 일종의 대책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운동들은 원래 모였던 이유가 이제 해결이 되면 이게 사라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해산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또 읍면동 단위의 행정과도 함께 그 지역 운동을 함께 펼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주민자치센터를 약간 거점으로 해서 일부를 운영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배분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잘 쓸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가는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전치성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 낭비성 사업들을 줄일 수 있고, 직접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면서
뭐 일을 벌여나갈 수 있는 거겠죠. 예. 예를 들면 뭐 담장을 허물고 녹화를 한다거나 뭐 걷기 좋은 숲을 만들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든다거나 뭐 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함께 운동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자발적인 그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국내에도 환경 선진국처럼 에너지 자립 마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서울에 이제 성대마을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여러 가지 슈퍼마켓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이제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자립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지방에도 이렇게 많이 이제 모범 사례로 돼서 많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독일의 그 프라이부르크의 이제 보복마을 사례를 들었지만 네. 이게 조금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진짜 그 어떤 마을 단위의 어떤 자립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보복마을의 예를 들면은 한 인구 한 5천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여기서 자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물론 그 태양광 발전도 하지만은 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나오는 이제 유기물이랄지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이제 농업 잔재물 이런 걸 다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일종의 이제 바이오가스 이런 걸 이렇게 생산을 해서 예.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잘 이제 혼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자립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성대마을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런 그 태양광 발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립을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아마 거의 뭐 시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잘 잡아서 어떤 규모의 경제학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발전적으로 키워서 그 동네 일대 전체가 네. 이제 전체 주민이 다 참여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발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파주에도 또 이런 도시가 있다면서요? 네, 파주에 이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 에너지 절약 마을, 또 자립 마을 이걸 표방하고 있는 이제 그 마을인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네네. 그 성대골에 대해서 예. 조금 더 부연을 예.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니 해도 이 주민 중심으로 해갖고 맨 처음에 이 마을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예.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처음에는 절전소 그 운동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이제 절전소 그러게 되면은 그 마을에 어디 딴 데 절전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죠. 네. 그게 아니고 그 집집마다 또 업소마다 가능한 대로 전기를 절약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에너지 절약을 하고 전기 소비량을 감축을 하고 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점점 더 큰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걸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동 교수님 뭐 보복마을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최근에 와서는 이 성대골 마을이 건축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가고 있어요. 그건 뭔가요? 그건 이제 뭐냐면은 아까 그 이 지벤 린덴이나 그 토트네스에서 그 생태적인 건축을 해나가는 마을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재료부터 무슨 만약 생태 재료로 예.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단열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서 그야말로 냉난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만든다든가. 친환경적인 그렇죠. 집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도 그 들어가지 않는 집 이런 집을 만들어 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예. 이런 게 바로 그 지금 외국의 사례를 또 성대골이 채택을 해서 마을 단위에서 그걸 이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배미 마을이 이제 파주에 있는 마을인데 네. 이 경우에는 그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재생에너지 정책을 써서 그 지역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간단하게 하면 태양광 예. 발전 시설을 만들어서 전기비도 대폭 감축을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고 예.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임성희 연구원님이 아는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홍릉의 동부 아파트 경우인데요. 서울의 경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국 최초로 2017년에 전 세대가 미니 태양광을 달자라고 결의를 해서 371세대가 이제 결의를 했고요. 네. 360세대 정도가 이미 미니 태양광을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차장이나 뭐 승강기나 예. 뭐 그런 곳에도 전력 소모가 적은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개드릴 곳이 이제 강동구에 있는 십자성 마을인데요. 네. 이 마을은 베트남 참전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국가 유공자 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절약 10%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거 이제 절약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보자라고 해서 각 그 가구별로 주택용 태양광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을의 에너지 자립률은 80%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한 7가구 정도는 전기요금을 전혀 내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한 것이 소비한 것보다 많을 경우에 예. 이제 다음 달 요금에서 이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계속 전기요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를 아껴 쓰면 그만큼 또 비용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지만 대개는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직은 이 지역 주민 차원의 환경 에너지 운동에서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예, 뭐 태양광이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이 대상이 네네. 되고는 있지만은 지역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라는 게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이 좀 돼야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전력을 생각하더라도 일상적인 전력이 있고 피크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에너지원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수요에 맞출 건가 하는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에너지 자립 마을도 대부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그 지역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부는 이제 가축 분뇨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농업을 하는 경우 농업 잔재물을 활용하고 예. 또 뭐 도시 지역 같으면 이제 음식물 폐기물을 또 발효를 해서 예. 이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산림 잔재물 이게 우리가 간벌을 하게 되면 이제 간벌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산림조합 같은 거를 참여를 시켜서 이런 거를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모아서 근데 이게 임도 같은 게 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이걸 같이 모으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이제 정부에서 좀 이렇게 확보를 해주고 그러면은 상당량을 또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서 2가지 내지 3가지 또는 뭐 한 4가지 정도까지 이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자원을 이렇게 모아서 네. 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의 그 반대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냄새가 난다랄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좀 참여하는 그 구조를 가져가고 또 어떤 이익이 남았을 때는 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 또 환원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면 또 크게 문제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친환경 에너지 하면 대표적으로 태양광을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태양광의 어떤 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번거로운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실제로 환경 운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떤가요? 그 기반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농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이제 발전소를 세우고 싶어도 이제 이 태양광이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예. 자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 분들은 사실 이렇게 투자할 만큼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통해서 농협 같은 곳에서 금융 지원을 해서 농민분들이 직접 마을에 발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농민분들이 많이 이제 농촌에서 이렇게 마을에 들어오는 태양광 단지 이런 거를 많이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외지 발전 사업자가 땅을 사서 갑자기 태양광을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익을 다 발전해서 남은 수익을 다 외지인들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예. 때문에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경관만 망치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임야, 산림에 많이 태양광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규제를 강화해서 달라지긴 했는데 잘 보존돼 있던 마을 산에 나무를 베고 이제 외지 발전 사업자가 땅을 사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정말 지역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낯선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의하고 어떻게 여기다 발전소를 세울 텐데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같이 상의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 그 주민분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약간 기피하는 이유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오해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태양광 패널 모듈을 뭐 강한 화학 약품을 써서 해석한다든지 뭐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빗물이나 일반 수돗물을 사용해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뭐 독한 화학 약품을 쓰지 않는데 뭐 그런 약품 문제 그래서 토양이나 식수가 오염되는 문제들을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속에 뭐 중금속 카드뮴이 있다거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모듈은 카드뮴을 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큰 위해 시설은 아닌데 뭐 전자파가 뭐 많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그런 오해는 좀 불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 농민분들이 주민분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에 적극 유치 서로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마을 발전소를 만들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좀 충분하게 공감을 이룬 다음에 이런 걸 네. 좀 설치를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말씀을 잘 들었고요. 네. 제가 뭐 태양광 그 발전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네. 아니니까 네. 그거는 딱 전제를 하고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다른 대안을 찾는 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것까지는 좋은데 예. 문제는 한번 태양광 발전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빨리빨리 설치하고 또 사업성도 어느 정도 네네.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정말 이 태양광 사업의 숫자가 매년 거의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동조인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 이러한 태양광 이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설치부터 그다음에 운영,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폐기해서 어떻게까지 환경적으로 문제없이 이걸 관리할 거냐 네. 하는 그림을 좀 가져가면서 또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느냐 네. 이런 거를 좀 차근차근 고민하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요새 아주 부쩍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까지 생각을 해서 네. 좀 현실에 맞게끔 추진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농촌 마을들이 농촌 특유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촌 마을들 중에서 이른바 생태 마을을 지향하는 곳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에너지 살인 마을이라기보다는 관광하고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그 뭐 여러 정부 부처가 이제 농촌 마을 살리기 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이제 별도로 막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어떤 그 생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고려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수입과 이제 직결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의 에너지 자립 마을들을 보면 원래부터가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가져갔고 네. 그다음에 주민 참여가 이루어졌고 결국 주민 참여라는 게 결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생활과 직결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그 약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나타나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의 보복마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합니다. 예. 이게 완전 모범사례가 돼서 그래서 그 에너지 그 자립하는 것도 큰 그 수입이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이제 수입 사실은 그 관광 수입으로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 구조로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때 그런 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좀 특색 있게 우리가 뭐 천편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태양광 발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서 그 우리 가용한 자원이 에너지 자원이 뭔지를 잘 찾아서 그걸 잘 해서 우리가 보통 에너지 믹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지역 고유의 에너지 믹스를 잘 가져갈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동정인 교수님께서 거의 결정판을 말씀을 네. 해주셔서 뭐 못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네. 다만 그 뭐 외국 사례라든가 또 진정성 말씀하셨는데 진정성이 제대로 가려면 예. 뭐니 뭐니 해도 환경 문제라든가 이 생태 마을 만들기 또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갖다가 지역 내에서 써나가는 모든 이런 과정에서 예. 인간만의 중심을 놓는 이런 태도는 좀 버려야 되지 않나. 네. 뭐 생태의 일부로서의 인간을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좀 다른 생각.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두 배씩 잘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네. 이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예. 아무리 태양광이라 하더라도 무한대로 뭐 이 태양광이니까 에어컨을 25시간 돌리자 이렇게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뭔가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이 마을을 만들고 에너지 친화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네. 인간이 양보할 수 있는 건 좀 양보를 하는 이런 하나의 방향, 철학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제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에너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에서 바이오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독일의 경우도 바이오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 자립을 하고 있는 마을이 굉장히 많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 마을로 인정이 되려면 전체 전력 생산을 바이오 에너지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방도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바이오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전체 마을 주민이 그 바이오 에너지 발전 시설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을 때 바이오 에너지 마을로 지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건을 충족한 마을이 독일의 경우는 한 150곳 정도가 있고요. 상당히 많군요. 예, 또 그 외에도 수십 곳이 일단 인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규모 열병합 발전소, 바이오 에너지를 통한 소규모 열병합 발전소를 지으면 전기뿐만 아니라 그 난방열을 그 배관을 통해서 각각 집까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과 전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이오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마을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은행에서 또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독일의 마을, 독일의 경우는 생태 마을이 주로 친환경 녹음이나 에너지 자립, 공동체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생태 마을을 친환경 농업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주로 좋은 경관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그 마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서식 환경들을 잘 보존하면서 힐링과 관광이 가능한 그리고 그 마을 고유에서 생산된 그 작물에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런 행사나 혹은 또 그런 그 생산물들을 가지고 가공식품에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이제 많이 생태마을로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바이오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그런 시설은 없는 건가요? 예,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제 바이오매스 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산림의 간벌목이랄지 또 여러 가지 농업 잔재물 이런 거가 이제 바이오매스 그 자원이 되는데 네. 이제 그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 건 폐기물입니다. 이게 예. 각 지역 단위의 그 가연성 폐기물, 또 유기성 폐기물 이런 거 엄청난 양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나 동의 구조화에 이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용한 이런 이제 자원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존 자원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자원을 수입하지 않습니까? 네. 수입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폐기물로 해서 다 이제 배출을 하는데 네. 그런 폐 자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처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매립지로 가든지 또는 소각장으로 가든지 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친환경적으로 어떤 에너지화를 할 건가 그런 고민이 좀 상당히 이제 이렇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하고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예. 지역 주민이 이제 주도적으로 네. 그런 이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대안들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첨언을 좀 하고 싶은 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민들의 그 생활 양식 자체가 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그 외국의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지만 결국 그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모든 이제 의사결정과 행동을 이제 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교통수단을 이런 트램 정도로 하고 이 승용차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랄지 그냥 카풀을 하는 승용차만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랄지 네네. 그리고 그 마을 외곽에 아예 주차장을 두고 그 예를 들면 뭐 자전거랄지 이런 친환경 교통수단만 그게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도 같이 이제 나누고 있고 또 주민들 그 생활 반경이 그 마을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층에는 이게 사무실이나 이런 작업 공간이 있고 2, 3층에 여러분 주택 공간이 있다 하든지 이게 결국은 이제 교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을 상당히 줄이는 이런 효과하고 또 우리가 뭐 이런 이 자동차 공해 이게 결국 요즘 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다 연결되는 거지만 그렇죠. 아예 그런 공해 요인 자체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이런 이제 생활 패턴 또 마을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사람 차가 없는 게 아니죠. 차는 이미 이제 마을 바깥에 이렇게 세워놓고 대형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제 친환경으로 생활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배울 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운동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어떤 생활 방식을 바꾸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은 되게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생협 조합원으로서 무공해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환경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물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사실은 뭐 이 우리 환경 문제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게 생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활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우리 가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여성분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대부분 맡아서 하시게 계신데 네.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실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주민 중심의 어떤 마을에서의 환경 운동들, 특히 뭐 에너지 자립, 네. 성대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가서 보게 되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애초에 자기 집안의 어떤 전기비를 아낀다라든가 하는 쪽에서 시작을 해서 네.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가다 보게 되면 대한 에너지를 스스로 추구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서도 좀 여성 파워가 그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여성 패널이시니까 임성희 연구원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식 하나를 먹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그 과정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정말 환경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음식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고 고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또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요즘 이제 뭐 로컬 푸드 운동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와 농촌을 이제 직거래하는 이런 이제 그 소비 구조 이런 것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도시 농업이라고 그래서 도시 안에서 스스로 이제 그걸 재배해서 먹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송에 따른 이제 이런 에너지 소모나 이제 대기오염 줄이는 이런 운동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이 단체 급식 이런 쪽에 친환경화하는 이제 이런 운동도 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라나는 우리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너무 좀 뭐라 그러나 인공 음식 이런 것만 이제 먹고 그 애들이 크는데 조금 이제 그 친환경적인 음식을 주기 위해서 단체 급식을 이렇게 친환경 음식으로 하자 이런 운동도 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주부들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 주부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이제 뭐 먹거리 센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네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세대의 그 건강권, 환경권 이걸 좀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운동도 좀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환경 운동에 좀 이렇게 좀 확대된 의미의 그 운동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좀 더 이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빈부 문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빈곤한 층에 좀 이렇게 주자, 공급하자 이런 이제 운동은 있지만은 이 건강한 음식을 또 어떻게 잘 나눠 사자, 또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또 소비하자 이런 이제 운동들도 좀 더 이렇게 좀 전국 단위로 좀 이렇게 좀 확산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다양한 먹거리 사례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환경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지역 주민들의 환경 에너지 자립 운동에 과연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뭐니 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환경운동, 특히 또 이 재생에너지 이 체제를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아까도 몇 개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하고 하는 주도적인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실제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요새 또 협치가 굉장히 하나의 대세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협치 과정을 통해서 서로 그 어떤 에너지가 시스템이 좋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또 사실 토론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임을 하다 보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의 활동가가 나오게 되고 그 네트워킹이 된다는 거,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지원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별걸 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 특별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일을 과연 지자체가 다 해주는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겠죠. 결국은 언젠가는 이 마중물을 주고 그다음에는 언젠가는 주민에게 전체적인 뭐 결정과 운영을 돌려주는 이쪽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주민과 지자체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보다 에너지 자립 마을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할까? 이거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뭐 동종인 교수님 또 우리 임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지역의 특성과 이 어떤 현실에 맞아야 되고요. 그 얘기는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말씀이 하신 것처럼 결국 주민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 거버넌스라든가 그 아까 말씀드린 협치 체제라든가 시민 네트워크라든가 하는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조건들을 좀 사회가 인식하고 만들어 가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 그 인간은 환경과 생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지자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하는 쪽에서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시민들과 지역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 나아가서는 생태와 환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것을 항상 철학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서 왜 하는지 그리고 이걸 해서 무엇을 우리가 달성할 건지 하는 어떤 철학적인 혹은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려면은 결국 주민들의 역량이 나와줘야 되죠. 그 역량이 축적이 돼야 되고 주민들이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동정인 교수님 계시지만은 환경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지식은 사실 까다롭습니다. 이 모든 논란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 우리나라에 아직도 안 맞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여쭤보겠는데 이 뭐 일조량이 턱도 없이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 주민이나 국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환경에 관련된 에너지에 관련된 생태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 줘야 되고요. 국가가. 그다음에 요새 빅데이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는 큰 손들만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빅데이터 중에서 이런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좀 우리에게 손쉽게 다가올 수 있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는데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상당한 논란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양광이 과연 이렇게 경제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냐 또는 풍력이 이렇게
정당하게 또 경제성 있게 생산될 수 있는 나라냐,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뭐 이렇게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경제성은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게 생산되는 전력을 또 비싸게 이렇게 구매를 또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런 이제 우리가 자연 에너지, 또 우리가 환경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쓰는 에너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서울시의 그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나 해당되는 걸 이미 서울시는 뭐 대치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이제 원전 하나를 줄이는 작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이 자체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이게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 구성이 안 되고 네. 이제 지지부진하고 뭐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선진국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이런 에너지 자립 마을 같은 거 하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선수들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이 좀 같이 붙고, 기술자들이 같이 붙고, 또 지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자원 지급이나 세제 지원을 좀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제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컨설팅, 이런 이제 에너지 자립이나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의 어떤 분야를 좀 확대해서 네. 어떤 정부나 지자체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이렇게 기술적인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도 상당히 이제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게 또 가야 되겠다. 네. 뭐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중요시해서 막 온 나라를 이제 태양광 패널로 들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맞는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자원을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맞게끔 이제 그 참여 구조를 잘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산림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다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유용한 산림 자원이 많다면은 뭐 순환림 이런 걸 계획적으로 건설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또 식목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여기서 그렇게 하고도 있거든요. 예. 바이오매스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약간 계획된 어떤 그런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이제 그 에너지를 확보하는 이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역에 엄청난 이제 폐 자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또 에너지로 연결시킬까 하는 이런 구조들.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놓고 이렇게 토론하고 또 주민들이 이제 결정하고 결국은 또 지역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 네. 이렇게 돼야만 이게 성공을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뭐 두 분이 에너지 자립 마을의 어떤 그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교육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 환경 교육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학교에서부터 환경 교육이 정규 교과 과목으로 지정이 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환경운동과 시민정치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세 분 어떠셨는지 먼저 좀 소감을 들어보죠. 네,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 지금 대한에너지 찾기 이건 너무 시급한 문제고요. 네. 아주 정말 산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3020이라 그러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 네. 독일의 경우는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빨리 가면서도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낳지 않으면서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서 예.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예, 제가 요즘 그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바쁜데요. 예. 이제 미세먼지 이제 시즌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대책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에너지 문제하고도 많이 귀결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문제, 또 미세먼지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의 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미세먼지로부터 좀 이렇게 좀 자유스럽고 또 이게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인류가 겪는 또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참여해서 스스로 한번 좀 풀어보자 이런 이제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성희 연구위원님 어떠세요? 예, 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예.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의 힘은 시민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루는 재생에너지라는 표어를 내걸고 그리고 발전시설의 뭐 한 42%를 직접 소유하고 계세요. 시민 예. 개개인들이. 그런 걸 보면 이제 역시 재생에너지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시민들이 직접 주도해가는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넓혀 나가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고 또 도시와 농촌이 따로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죠.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우리 동네 안에서 작게라도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운동이 확산되길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더 활발해지고 지자체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 좋은 장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동네 안의 민주주의 2부 환경운동과 시민정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